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어, 제 주제는 문화예술과 질병 코드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뭐 많은 토론회나 포럼에서 발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문화관광위하고 보건복지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받아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병 코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산업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도 그렇고 실제로 산업이 잘 되려면은 이용자가 많이 뭔가 지갑 많이 지갑을 열어주고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아주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근원적인 가치고요. 그러면은 왜 그 시간, 귀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을 게임에다 쓰느냐. 이거를 좀 더 살펴봐야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나오는 거지.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 역시도 좀 분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자의 입장에서 게임 이용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왜 그렇게 주변에서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눈총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사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걸 능가하는 가치와 의미는 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아, 이미 아까 강유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게임은 사실은 문화예술의,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가장 최신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이야기가 문자가 되면서 문학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학이 아까 움베르토 에코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창기 소설들은 아주 정숙한 걸로 이렇게 인식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고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이미지가 이제 덧붙여서 만화가 됐죠. 이것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익숙하게 드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웹툰이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상장이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에다가 활동 사진이 올라가면서 어, 영화가 됐습니다. 그 영화 역시도 좋은 얘기 못 들었죠. 강정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었냐면은 왠지 수동적으로 보던 관객이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게 이게 게임이라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이 보여주는 대로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그런 틀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세상들을 이끌어 나간다. 여기에 왜 수많은 게이머들은 열광을 하고 왜 거기에 시간을 들였을까? 거꾸로 본다면 세상이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일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긍정적인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안 주어집니다. 그런 기회들을 찾고자 부단히 공부하고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 뭐가 이렇게 봤을 때 게임을 그냥 단지 증상이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게임 이용장애라는 질병 코드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근거들이 뭔지 조금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쭉 살펴봤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음악미술, 공연, 전시, 따위 문화적 활동과 관계된 예술을 이르는 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토톨로지 같고요. 학술적인 정의를 봤더니, 예, 보편적인 정의는 부재하고 불가하다.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느끼는 대상과 그런 느끼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20세기, 21세기의 보편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여기 조승래 의원님 계십니다만, 어,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이 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정의 중에 지적, 정신적, 심리적 감상과 의미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이 법률 안에 있는 정의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의미의 소통.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소통을 했는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질병 코드라고 했을 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창의적 표현 활동. 어떤 창의, 어제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뭔가 이런 것들이 내일 할 일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이용자들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닌가. 좀 더 나가서 더 이상 게임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중간 연령대는 30대죠. 이미 유권자이고요. 국민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균형 있게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만화, 영화, 게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고 그게 점점 문화예술로 인정되면서 긍정적인 가치나 의미들을 포함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요.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는 노동의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입니다. 예,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저 바이올린 치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 하는 얘기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이올린을 켠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산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나왔던 것들이 노동의 보수적인 측면들로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추세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가나 요리는 일에 방해가 안 되거나 그걸 넘어서 일에 도움이 되어야 건전한 여가다. 네, 저는 사실 건전이란 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전의 여부는 우리 중국자나 누구 똑똑하신 분이 정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스스로 다 삶의 주체에서 거기에서 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노동 중심의 개미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게임용 장애라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수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는 밑에 나옵니다만은 로봇 밀도가 우리 한국 제조업이 세계 1등입니다. 실은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도 없죠. 개미가 되고자 하지만 개미의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 옆에 나오는 게 BTS의 LA 그 공연입니다만은 BTS 넘어서 며칠 전에 뉴진스 한이의 저 산호초는 일본을 지금 줬다 폈다 하고 있죠. 실은 이런 게 나오는 만큼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의미와 가치들을 확산시킬 거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본다면은 게임 이용 장애라는 것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을지와 관련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이렇게 본다면요.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준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보면은 앞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게임이 통제불능이다.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일상보다 게임이 우선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징계를 확대한다. 그런 것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질병 코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뭔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게임은 일상이 아닌가? 혹은 일상으로 하고자 하는 e스포츠 선수가 되고자 하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는 나는 게이머야. 내 취미는 게임이고 나는 게임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크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일상이란 뭔가 좀 더 나가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우리 게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돼서 게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슈가 된 게 90년대 중반, 96년도부터 이제 인터넷 중독 얘기가 나오면서 쭉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참고로 개미와 배짱이의 모티브를 가지고 나왔던 옥스라이프가 98년도 애니메이션이구만요. 참 인상적이죠. 여기서 그레이스 아퍼저 메뚜기가 여기 되게 악당으로 나오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런 전환기에 어떤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척도들이 만들어지고 이 개념이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20년 동안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는 좀 더 진단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들이 체계화되고 정밀화돼서 정말 문제를 좀 좁혀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쉽게도 여전히 거의 똑같은 초창기에 문제 제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익숙한 것은 우리는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는 편향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 게임은 문제야, 문제야 하다 보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를 살펴보기보다는 게임 자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까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정작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계속 이어지는 DSM-5에서 인터넷 게이밍 장애나 그리고 ICD-11의 게임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2013년도에 DSM-5에서 그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가 나오면서 섹션 3에 넣었죠. 아직 진단 코드가 아니라 연구 코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해보자. 추후에 연구해서 문제가 된다면 질병 코드 넣어보자 했는데 2022년도 재작년에 DSM-5 TR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보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여전히 여기 섹션 3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다.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열정적인 게이머와 병리적인 게이머의 구분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개념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열정과 병리. 똑같은 게이머가 있는데 누구를 열정적인 게이머라고 할 거고 누구를 병리적 게이머라고 할 거냐. 과연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구분해내고 그렇게 했을 때 병리적인 게이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뭐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관련돼서 이게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결국은 이게 예술로 볼 것이냐, 문화예술로 볼 것이냐, 정말 또 다른 그냥 우리의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그냥 소소한 여가로 볼 것이냐의 어떤 이런 최단 색깔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버크라는 제네스 버크라는 20세기 유명한 미국 평론가가 있죠. 이분이 문학, 리터러처를 삶의 도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equipment for living라는 그 표현들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게임이 없었죠. 사실 여기서 이제 문학이란 이야기란 의미는 단지 뭔가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세상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지금 현 세대에 있었다면은 게임을 생활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생활 도구라는 의미는 현실의 삶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을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그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중독이나 이런 표현, 과몰입이라는 표현보다는 향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서 누린다. 이게 실천적인 의미들이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누리니까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삶의 도구라는 이런 측면에서 좀 달리 봐야 되는 이런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이런 시가 참 인상적이죠. 네, 저녁에 들어갈 때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저는 끄트머리 저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혼자서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외로울 때 혼자서 플레이할 게임이 있다는 거는 과연 행복이 아닐까?
과연 이 문제를 나는 정말 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뭔가 되게 공허하고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주체성 못 느꼈을 때 집에서 지뢰찾기가 됐든 카드 게임이 됐든 어떤 게임이 됐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삶을 위한 활동이지 이것 자체가 뭔가 내일 바쁜 거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게 주체적인 21세기의 어떤 이런 주체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학교학생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여가 한번 쭉 보시죠. 예, 원하는 걸 보면은요 게임 아닙니다. 게임 사위입니다. 사위. 예, 다 여행 가고 뭐하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가 시간이요. 초등학생들이 대략 3시간 안팎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많이 놀랍죠. 10대들이 놀면서 커야 되는데 노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다. 그럼 이 3시간 미만 동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떤 유능감과 뭔가 실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찌 보면 이거는 게임을 하는 거는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에 과몰입되는 거는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으로 몰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같이 일어나고 하면서 게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저는 균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과몰입하는 게임에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냥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냥 놔두고 뭐 하나만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별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19세기 말 그 엽서에서 알려졌다고 하는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라는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가 보이시나요? 네. 대체로 이게 관찰자 편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젊은 아내가 먼저 보이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못된 장모, 웬 수확한 목파를 가져왔어? 게임 이용이 이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을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만화나 영화나 소설들을 우리가 폄훼했었던 것은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저는 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들을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게 달라집니다. 대체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몰입이나 심취란 얘기를 하죠.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진동이라고 하면은 중독, 의존 이런 표현들을 하죠. 대체로 생리적 기전은 도파민을 얘기합니다. 도파민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재밌는 게 도파민이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과 많은 기억과 학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파민을 조절해서 게임을 덜하게 만들면 게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문제라는다면 정말 타격을 해서 그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게 없이 여기가 대체로 문제라고 하니까 그냥 그다 예, 공습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이건 폭력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감정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정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 질병으로 하면은 아까 한 의원님이 경각심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경각심을 넘어서 질병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표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저 멀쩡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가까이 와서 악수하기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 하는 순간 이 카테고리는 하회하면 안 되는 혐오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인식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심미적으로 가치나 의미를 얘기하죠. 반면 질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측면들보다는 행동적인 이런 측면들로 해서 자극 반응, 모습, 본능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추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후 목표 역시도 창의성이나 탕월함이라는 것들이 문화예술의 목표라는다면 질병은 정상 회복이죠. 문제가 없는 상태. 결국 인전 맥락 역시도 음악, 미술, 영화 같은 게 사촌들, 형제들일 거고요. 만약에 질병이라 한다면 도박, 알코올, 약물 같은 거죠. 아예 계통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통이 달라지고 행위들이 달라지고 해석들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결과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뭔가를 판단하자.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장점과 단점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공허한 얘기들이 참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의 어떤 어,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맥락들을 어떤 맥락으로 볼 것이냐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유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우리가 심도 깊은 고려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유리할까? 과연 질병으로 했을 때 유리한 측면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문화예술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한 2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렇게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정신장애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뭐 상식이죠. 우울, 불안, 조현병 등을 경험한 예술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창의성의 원천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도 저는 상관과 인과를 잘못 해석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데 예술 행위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뭉크나 찰콥스키나 뭐 해밍웨이나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은기제였다는 거죠. 분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고 뭔가 영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위였지.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봐서 이런 것들을 했다 하는 것들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응 기제로서 예술이라는 거죠. 문화예술이 왜 인류 역사에서 되게 추앙받았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 증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안 그런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 이게 많이 나오죠. 디지털 치료제 나옵니다. 이게 약도 되고 병도 된다.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들은 부작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단지 약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스피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머리 아프고 그러면은 버드나무 줄기를 씹어 먹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스피린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대로 게임이 단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좀 더 유보하고 완화시키는 적응 기제의 가능성들이 여기서 있지 않느냐. 그 옆에 나오는 게 지난주에도 한번 저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슬라이드 장표인데요. 게임 과몰입 4년 이렇게 결과를 봤더니 이게 위험군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 우리가 중독이고 한다면 점점 더 강화돼서 수능을 피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 이거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혹은 이런 질병들을 적응들을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적응 기제로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요, 다른 중독 증상들의 지속률입니다. 재입원율이나 재발률들입니다. 이거하고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라리 이분들이 게임을 했단다면, 예,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나았을 거고요. 그런 트렌드들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게임 이용장애 선별 도구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WHO에서 나온 그대로 했을 때 위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생활 만족도가 높고요. 우울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많이 과몰입하고 뭔가 다른 거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해서 뭔가 소소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생활 만족도가 높고 이럴까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이럴까요? 글쎄요. 적어도 이런 측면들, 특히 쫙 보면 우울이라는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경감되는 효과들을 보여주는데요. 버드나무 잎에서 아스피린을 만들었던 것처럼 게임 자체가 이런 치유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DTX라는 그런 게임 말고 일반 게임들도 저는 저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연구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증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 게임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게임에 과몰입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농장 관리하는 게임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스타듀밸리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듀밸리. 예. 도시 생활에 지친 캐릭터가 귀농하여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고 이웃과 친목을 쌓는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이죠. 거기서 주로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휴식을 느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자연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거기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게임을 했겠죠. 두 번째, 엘더 스크롤, 어, 5, 스카이림 같은 경우는 강단 판타지의 서사도 높은 자유도를 가진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죠. 예.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구한다는 어떤 영웅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대입하는데요. 거기에 했던 응답자 중에 하나는 스카이림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며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닌텐독스는 우울증에 빠진,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닌텐독스의 그 개를 산책시키는 미션을 통해서 직접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회복을 했고, 저는 게임이 다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과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척도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질병 코드가 되려면은 저처럼 혹은 뭐 주변에 많은 의원님들처럼 반대하신 분들도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뭔가 이 기준들을 제시해야 될 텐데, 아쉽게도 20년 아니라 WHO에서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19년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양태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뭘까라고 관련돼서 문화예술의 행위 맥락으로서 게임의 특성을 행위성의 예술이라고 개념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응우엔이라고 베트남계 미국 철학자입니다. 이들의 주장들은 중독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 어떤 자극에 대한 이게 화면에 대한 보상 이런 얘기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The Art of Agency라는 개념들, 에이전시를 의미자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형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산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이기는 게 보상이란다면 쉬운 사람하고 쉬운 게임하고 하지 왜 못하는 사람한테 핸디캡을 주냐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경우는 많은 MMORPG 같은 경우는 학원팟이라는 것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팟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자기가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소매치기에 반대 소매 넣기 기부도 하고요. 버스도 태워줍니다. 대체로 버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그게 얘기하는 대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란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좀 말초적인 해석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들을 주도하느냐, 행위성들을 갖느냐가 재미의 핵심들이고, 이 행위성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게임에 몰리고 있다라는 게 응우엔 교수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흔히 어떤 한 캐릭터나 한 게임들을 가지고 깊이 판 사람들 장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 NC에서도 오셨습니다만은 왜 자동 게임을 없앤 TL을 나왔을까요? 사실은 특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거는 유능감, 식달감하고 밀접 연관됩니다. 세상에 내가 뭔가 유능감을 느끼고 싶고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게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왜 유능함과 숙달감을 봤을까 보면
사실은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들하고 우리는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노동 과정 혹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내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가 되고요. 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은 욕구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캠핑하고도 밀접 연관되고요. 그래서 많은 야외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유능함과 연결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앞으로 많이 나오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고파질 일은 이런 숙달의 욕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내에서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고파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당연히 숙달이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의 끄트머리 왔습니다. 예, 결국 질병인 동시에 치울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나오는 결국 사회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WHO에도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제공들이 같이 되었을 때, 의미와 가치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공평한 그리고 실제로 복원과 문화예술들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결정이 될 거라는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주체감 장애가 질병 구조에서 빠지는 트랜스젠더가 빠지는 이러면서 WHO에서 했었던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 난 증거가 이제는 명백하며 장애에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오명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뺐습니다. 예, 결론이 그겁니다. 과연 이건 게임이용 장애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정말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반문화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반문화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인류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그 국민들한테 영향을 줬었던 사례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덜 돼 있고 그런 고려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도 의료적인 접근이 더 유익하고 이것이 더 이익이 많다면은 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 전까지는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